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혜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빗성 등 거래소에서 각종 코인들의 시세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코인 코너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5%대 하락 중입니다. 2275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매도를 펼치고 있고요. 이에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246억 원, 기관은 79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반달에 오르고 있습니다. 0.28% 소폭 오르면서 817선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45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379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신흥국 경제 불안에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를 매수하고 한국 주식 자산을 매도하라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29% 하락하면서 7,435선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8% 하락하면서 2,87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1% 상승 중입니다. 95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골드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1200선을 위로 올라왔습니다. 0.32%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의 경제 불안 그리고 미중의 무역 갈등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0.25% 상승하면서 6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어제장에서 상해종합지수는요, 조금 내렸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269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조금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지수는 0.99% 하락하면서 26,97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소식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이오스는 1%대 하락 중입니다. 5,98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현재 하락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 네오가 2%대 하락 중이고요. 스텔라룸에는 1.25%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소폭 늘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5천억 원대 정도 거래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오스,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분석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에 관한 이슈인데요. 이란이 유럽이 11월까지 이란의 국익을 보장하지 못할 시에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트럼프는 결렬되면 안 좋을 것이라고 기선 제압에 나섰는데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이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있는데요. 제목 보시면요. Iran sets November 4th cut off for Europe to offset US sanctio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란 측이 11월 4일로 이 기한을 정했는데 이는 이 합의 유지안을 11월 4일까지 이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제재 복원에 맞서 유럽 측이 내놓은 핵합의 유지안을 11월 4일까지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의 발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clearly announced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요.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11월 4일까지 이란의 국익을 보장하는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안으로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NAFTA talks make progress. US Canadian officials to work in tonigh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나프타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재개했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아이저와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서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입장 어떨까요? 현재 프리랜드 이 장관의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측은 우리는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실무진을 통해서 통해 보냈고 아침에 다시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협상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윤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또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황에 대해서는요, 앞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란이 지금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 사실 유럽은 핵합의를 유지를 좀 지지하는 쪽이었죠. 미국이 핵합의 탈퇴를 들어갔음에도 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오히려 기존의 핵합의를 유지를 좀 시켜주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유럽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구해주니까 목짐을 좀 내놓으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 정부가 지금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와 제재 조건에 맞서서 유럽이 지금 영투독, 정확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이쪽에서 내놓은 핵합의 유지안을 이제 11월 4일까지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압박이 지금 이란 외무차관 쪽에서 이제 유럽이 미국 제재 복원에 맞서야 되고 핵합의 존립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의라고 보여줘도 됩니다. 사실 미국의 체제에 반대하고선 본인들만의 독자 노선으로 이 국가들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행위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핵합의 존립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감내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좀 유럽 입장에서는 심기가 상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4일까지 이란 국익을 보장하는 핵합의 유지안을 이행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할 경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공격적입니다. 11월 4일까지 유럽이 미국 제재에 대한 이란의 원유 수출 그리고 금융거래까지도 보호할 방법을 고안을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먼저 핵합의를 탈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좀 선전포고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유 수출과 금융거래 관련해서 전부 다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이걸 비용까지도 유럽이 감내를 해야 되고 이거를 대안을 고안을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유럽을 이 핵합의에 대해서 먼저 탈퇴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럽이 가운데서 미국한테도 난해한 상황인데 지금 이란한테도 난해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별도로 지금 11월 4일에 이란산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뭐 석유제품 한마디로 다 이제 석유 라인들이죠. 원유 라인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품들을 모두 중단하라고 정한 시한이 11월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원유 수출길 그리고 기타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출길이 모두 다 막히는 시점까지 유럽이
빠르게 이거를 커버링 들어가 주길 바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보이콧을 하고선 만약에 이 원유에 대한 수출 보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서양 우방국들에 대해서 적대 관계로 돌아서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지금 현재 터키와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까지 떠안는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일단 나프타 협상이 제기가 되는데요. 트럼프가 결렬되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발언을 내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과 멕시코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캐나다와의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진행이 됐다가 캔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재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증시 시장에서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가지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제정에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도 나프타 재협상이 이어갔지만 일단 합의를 못했던 만큼 이번에 아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부대표부 대표 저번에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나섰던 분이죠. 이때 사실 이제 좀 신흥 주자로서 급부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렌드 외교부 장관과 각 양국 대표단이 지금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본진까지 내주고선 협상을 진행을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협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대표단급으로 협의가 내려갔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던 핵심 라인들이 전부 다 지금 캐나다와의 협상 라인으로 집중을 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는 캐나다의 협상은 그냥 무조건 1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견차가 일단 아직까지는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도 자체는 이제 기존에 캐나다가 이제 G7 회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 트럼프를 제대로 그냥 인스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그런 행위와는 좀 별개로 트럼프는 일단 중간 선거에서 일단 승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최소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민주당한테 너무 뺏기는 거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먼저 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행위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TPP, 그 다음에 나프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그 다음에 유럽과의 협상, 전부 다 깨뜨리고선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나프타만이라도 제일 쉬운 나프타만이라도 먼저 결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중간 선거를 임해야 공화당에서도 할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일 1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나프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말씀대로 의견 합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견 합의가 안 되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분쟁 해결 기구를 없애자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 부분부터 일단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주스틴 르리도 캐나다 총리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겨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중앙에서 중재를 해줄 기구가 있어주는 게 한마디로 나프타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어주는 게 나프타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걸 없애자는 이유는 앞으로의 나프타 협상이 미국 주도하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주도하에 나머지 캐나다, 멕시코가 그냥 따라오는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명백히 G7에 들어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등한 입장으로서 협상을 맞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불리한 합리가
협의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태클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캐나다의 낙농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이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낙농보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존에 사실 중국에도 제일 많이 판매를 했던 부분 중 하나죠. 미국이 항상 이제 4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파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1차 산업 파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었던 파트는 1차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볼 때 캐나다 쪽에도 관련 부분에 대한 경쟁을 신경 쓰는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캐나다 측에서는 이 낙농보호 시스템,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미국과 FTA 진행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산업들, 뭐 쌀이나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제 광우병 관련된 사태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태들을 미리 좀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캐나다도 똑같은 상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캐나다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분쟁 해결 기구 그리고 이 낙농보호 시스템 전부 다 앞으로 무역 협의에 대한 미리 보호 장치들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고 정말 미국의 합의대로 따르게 될 경우에는 정말 나프타가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프타를 우리가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물론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성공적인 나프타의 협상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타협되는 안을 보시면 과거의 나프타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개선된 그런 움직임을 캐나다와 협의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나프타에 대해서 뭐 매우 멍청한 합의다, 그렇게 좀 공격적인 발언을 썼죠. 그다음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미국은 괜찮겠지만 캐나다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이 워낙 이제 WTO 안에서도 굉장히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뭐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랑 이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폭이 넓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현황을 보시면은 뭐 TPP랑도 계약을 깼었고 유럽이랑도 지금 관세 전쟁에 들어갔고요. 물론 이번에 유럽에서 그나마 좀 미국이 관세를 받아준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유럽이랑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도 뭐 당연히 배틀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캐나다를 대체해서 어떤 협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안은 굉장히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캐나다와의 갈등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을 쏟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미국과 나프타 협상에 성공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일단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의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좀 멕시코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협상을 임했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따랐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따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멕시코가 그나마 호주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사실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거를 의회를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추후 멕시코가 다시 반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막고, 최근에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셧다운 제도, 지금 정부가 또다시 의회에 반발해서 한 번 더 셧다운을 들어가겠다라고 트럼프가 압박을 했는데 이 셧다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11월 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달부터 만들려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앞으로 트럼프가 사실 어떻게 의회에 땡깡을 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셧다운을 진행한다는 거는 사실 경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의사회에서 뭔가를 진행을 해주지 않는다, 컨펌을 해주지 않는다. 이럴 때 그냥 본인들이 그냥 경영을 안 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움직임이 아니에요, 셧다운 자체는. 근데 그런 움직임을 자꾸 보여준다는 거를 의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아줄 걸로는 보여지고요. 멕시코도 그런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멕시코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포럼에서 참석할 때 일단
미국과 캐나다가 이틀째 나프타 협상 개정을 벌이고 있다. 이제 벌써 7일이니까 이제 3일차 들어갔죠. 네. 근데 일단 양국이 합의할 것으로 긍정적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양자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미국 정부 측 발언,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발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캐나다나 멕시코나 전부 다 미국과의 양자협정, 이건 한마디로 이제 3국 간의 협정이 아니라 미국과 다이렉트로 따로 맺는 FTA,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TA에 대해서는 원래는 진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3자 합의가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자꾸 캔슬이 되고, 특히 캐나다가 계속해서 캔슬을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프타는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3국 협정에 대해서는 폐지는 해야 되는 거죠. 폐지는 하고, 그다음에 양자 무역 협정으로 그냥 미국이랑 멕시코랑 다이렉트로 협상을 진행하는 쪽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좀 안을 열어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멕시코 수출품의 8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 장벽을 취하고 싶고, 그리고 멕시코에 대해서 공격적인 FTA를 진행을 하고 싶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멕시코 입장에서도 미국을 빼놓고서는 더 이상 공격적으로 무역을 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만 빼면 GDP가 공격적으로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멕시코는 거의 그냥 미국한테 따라서 나프타가 협상이 안 되더라도 미국의 제1협상자로서 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과는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2위를 달리던 징둥닷컴이 CEO 성추문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에 이어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바로 어제 열린 북한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 대신 중국 지도부 서열 3, 4위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중국의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중국장 전일장 마감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 드디어도 아닌데 결국이죠. 결국 2,700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버텼던 중국 증시가 결국은 2,700선이 무너졌는데요. 일단 13일 만에 다시 2,700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계종합 증시 같은 경우가 0.4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성분지수는 0.93%, 창업반지수가 0.52%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특히 홍콩 증시가 1%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전저점 부분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전저점 부분까지 왔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류, 농업, 화학, 가전, 시멘트, 철강, 전기, 운수자재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차신주만 지금 상장 1년 미만 미대당 종목 차신주들만 2.34%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굳이 뭐 오른 업종은 항공기, 제조, 조선 이 정도만 좀 괜찮다. 나머지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다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터키하고 아르헨티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위안화가 또 같이 안 좋아지는 면도 있는데 약세가 되면서 좀 중국 증시에도 약간 불안함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유동성을 좀 충분히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유동성 제공과 또 위안화 약세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따라서 중국 증시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2천억 달러 25% 추가 관세 나오는 아마 오늘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청회가 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증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진궁닷컴 하면은 글로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로 2위를 달리고 있죠. 이 진궁닷컴에서 CEO가 이제 류창동 회장인데 류창동 회장이 미국 출장 갔다가 갑자기 성추문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중국 주가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현재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진궁닷컴이 성추문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CEO인 류창동 회장이 성추문 문제에 휩싸인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일단 자세한 과정을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류창동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지난달 31일, 8월 31일이죠. 미네소타주에서 이제 페네핀 카운티 경찰한테 체포가 됐는데 이게 어떤 혐의 때문에 체포가 됐냐면 이제 성추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성추문이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은데 1급 강간 혐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성추문 정도가 아니라 1급 강간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는 거의 30년 형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그냥 단순히 성추행했거나 이런 그런 혐의가 아니라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판결난 것도 아니지만 혐의 자체가 1급 강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네소타주에서 선고죄 혐의로 체포가 됐다가 지금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이제 경찰은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조사의 진행 상황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지금 현재 문제는 진궁닷컴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20% 넘게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CEO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폭락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폭락을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진궁닷컴 같은 경우, 류 회장 같은 경우는 전체 의결권에서 79% 거의 80% 가까이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물론 이제 지분율은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이 많아가지고 의결권으로 따지면 약 79%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진궁닷컴 같은 경우는 일단 홍콩 증시나 어떤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나스닥 약세하고 좀 겹쳤어요. 겹친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은 안 해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 진궁닷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지금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류 회장이 체포 사실 관련해서 이걸 은폐했기 때문에 너네가 은폐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시간을 너네가 주지 않았다. 주식을 팔고 빠져나올 시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 포커스고요. 그래서 일단 성추문이 아니더라도 원래 진궁이 사실 성장세가 좀 주춤했어요. 사실 전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하회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대내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요
약 한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20%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했거든요. 근데 김덕컴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경찰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뭐냐면 1급 강간형입니다. 최고 30년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전망에 대해서 다소 어둡게 지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들어볼게요. 네, 중국 서열 이제 3, 4위가 이제 북한에 갔는데요. 북한 구구절 연회에 이제 참석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체면 출연했다. 왜냐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려고 했었던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서열 3위 이제 리잔수 전대위 상무위원장하고 왕양 서열 4위거든요. 중국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면을 세우지 않았나, 서로 윈윈한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결국 북한의 구구절에 시진핑이 참석을 하지 않고 중국의 서열 3, 4위가 가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사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구절에 시진핑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너네 열병식하고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이거를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직접 참가한 경우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하고요. 당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방문 고려했다가 미국이 반발이 워낙 셌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한 발을 이렇게 뺐는데 북한이 약간 서운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3, 4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부 서열 4위인 왕양, 중국 전국 정협이죠, 정협.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했고요. 서열 3위 리잔수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죠.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로서 중국이 이제 고위급 인물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북한의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구구절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모레에 근데 다만 또 열병식 참석하는 것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열병식도 참석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70주년 정권 수립 기념일에 중국 측에서는 가장 최고위급이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열 3, 4위가 갔다 그래서 별로 안 간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중국이 단 한 번도 서열 3, 4위까지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열 3, 4위면은 그래도 좀 이제 대단 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보낸 사람 중에서는 계속 최고위급이거든요. 일단 미국하고 중국 모두 다 무역전쟁에서 북한은 이제 계속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에 좀 협조를 하면서 미국에게 무역전쟁에서 좀 덜 양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가 북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무역전쟁에서도 뭔가 하나 더 얻어내려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의 카드가 이제 충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에 이제 최대 25%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현재 진행이 어제 공청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아무 때라도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아마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관세 부과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데 현재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속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행사에 중국 서열 3, 4위만 간 것만 해도 협상 카드가 좀 돼 있지 이 부분이 이제 물밑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좀 오늘 밤 상황까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은 재미있는 외교 전쟁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이 상해종합지수가 2,7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종목 리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왜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중국 주식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았는데 여기서 계속 종목 추천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중국 주식 종목도 웬만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차트가. 근데 그나마 좀 다른 것들. 제가 근데 지금 현재 이 중국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대단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볼 종목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이리실업이 있고요. 이리실업인데 이 이리실업 같은 경우 이리실업부터 해가지고 중국 선박공업 제가 이제 중국 조선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중국 선박공업 그리고 중국 평안보험그룹 그다음에 초상은행 그다음 중국망가 이렇게 이제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중국의 이제 이리실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종목 세팅을 아까 제가 방금 다 지워버려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먼저 이리실업 먼저 볼게요. 자, 이리실업입니다. 이리실업 같은 경우는 현재 유제품 관련 회사죠. 근데 지금 언제냐면 이때가 8월 30일이네요. 8월 30일 날 주가가 이제 급락해서 개파락해가지고 선저가 터치한 상황인데 선저가를 하에서 이제 선적 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실업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관세부가 하면 중국 쪽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데 월요일 장 이제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세부가 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노리는 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종목을 슬림하게 가서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 게, 이제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이미 이제, 관세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예 이제 불확실성 이벤트는 다 끝났다라고 해버리면 올라가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진입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정리하자라는 분위기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립니다. 중국 선박공업 마찬가지인데, 중국 선박공업은 의외로 좋아요. 예. 계속 올랐어요. 수익 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아니, 중국장 이 급나가는데,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을 가져오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 이제 11.430으로 수익 중이거든요. 수익 중인데, 그냥 수익 실현 하십시오. 예, 이것도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일단 수익 실현하고, 재접근하는 전략 지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보험사 중에, 일단 이 종목은 솔직히 웬만하면 빼기 싫었는데, 이게 중국 평안보험입니다. 평안보험.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사실 더 이상 이건 굳이 안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단, 매도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후에, 제가 얘기 드리고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급락해가지고, 지금 제자리에요. 거의 제자리 소폭 수익 중인데 현재 수익 실현에 지금 재접근하는 전략 이것도 역시 매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상은행 최근에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초상은행 일단 제가 얘기 드린 뒤로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해서 소폭 손실 중인데 이것도 역시 손절 처리해서 매도 후에 재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처리하도록 하고요. 중국망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하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소폭 수익 중이거든요. 약 수익 중인데 제가 이 쌍바닥 자리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수익 중인데 이것도 수익 실현하고 재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최근에 했던 종목 5종목을 리뷰해드렸거든요. 이 중에 손실나는 종목은 딱 한 종목이에요. 딱 한 종목 수지 두 종목이네요. 조상은행까지 두 종목인데 세 종목이 현재 수익이고 한 종목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고요. 이 정도 확률이면 상당히 뛰어난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과 함께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대형 투자사 골드만삭스가 월가 최초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 환경 개성을 위한 하드포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는 어느 단계까지 다다른 것인지 잠시 후에 윤진 멘토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멘토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슈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 한때 좀 기대를 안았던 기관들의 대표 주자였던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일단 계획 보류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계획이 보류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철회되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일단 미국 최대 은행인 골드만삭스, 사실 뭐 최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순위권 안에서 거의 탑5 정도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당초보다 예상이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 규제가 사실 변동성이 좀 심하죠. SEC 측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규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5일 골드만삭스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월가 최초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 계획을 보류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 내 규제 여건 그리고 플러스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색지대라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게 기관에 있어서 사실 법적인 부분이 새롭게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뭐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이 다 마련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월가에서 추가 제재를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새로운 안들이 내놓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게 기존 시장인데 지금 이 회색 시대 같다는 표현을 드리자면은 아예 그냥 새로운 시장의 부분이고 규제를 새롭게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갈 수 있는 만큼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들어가다가 트레이딩을 중간에 갑자기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멈췄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SEC 측에서 ETF를 거절했던 그 심사 부분도 상당수 영향을 미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가 최우선 순위에서는 밀려난 일일 뿐 당시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 계획을 아예 철회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기존에 설치를 했던 기존의 암호화폐 사업부라고 불렸던 디지털 자산 파트죠. 디지털 자산 파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할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럼 다시 얼마든지 재개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6일 비즈니스 인사이터에서는 현재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철회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업체 측에서는 이것이 가짜뉴스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 상황인 것인데요. 일단 기존의 암호화폐 화폐 관련해서 전문 트레이더를 또 영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3월에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저스틴 슈미트를 유가증권 본부 내에서 디지털 자산 부분 파트로 영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냥 단순히 명칭상으로 디지털 자산 파트이라면은 골드만삭스에서 그냥 파트를 전문 부서로 따로 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이 그냥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이면서 출신이 이제 MIT 컴퓨터공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분석 트레이더를 영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시장 대다수의 관점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시점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루트가 골드만삭스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없느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였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빠르게 이 수요를 시효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요 자체가 좀 특이한 이유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품을 공격적으로 빠르게 새로운 신상품들을 출시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업들을 상품을 출시를 하고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그런 부분을 출시를 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출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낙이랑은 좀 성향이 다르지만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 슈미트 대표를 영입을 할 때 기존의 트레이딩 전문 회사인 월드컨트, 그다음에 LMR 파트너스 이쪽에서 퀀트 운용을 전문으로 하면서 특히 이 중에서 암호화폐 운용에 집중해왔던 것을 알고선 뽑아왔습니다. 이걸 알고선 뽑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전문 운용을 하는 트레이드 데스크를 설치할 거다라는 쪽에 힘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켈빈 코엔 대변인도 사실상 디지털 자산 금융 파트에 대한 고객들 관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냥 고민 정도는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이 파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데스크, 당장 매매할 상품들이 없는 만큼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치하기엔 좀 미미한 조건이다. 그래서 추후 서비스 제공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나면은 오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 파트를 좀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까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죠. CME랑 그리고 시카고 옵션거래소 CBOE 이 양측에 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모건 스탠리랑 함께 청산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산 업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고 나서 그런 청산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거보다는 솔로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블록딜을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들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진입을 했을 때 그거를 진입시키고 나서 대량 거래에 대한 매칭 서비스로 빠르게 공격적으로 단가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블록딜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일단 시세 변동이 심하고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암호화폐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 자체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진입해서 시세를 높였다가 익시트할 때는 본인들이 높여놓은 단가에서 익시트를 하고 싶죠. 그래서 그 단가에서 익시트를 최대한 시켜주기 위해서 이 단가에 거래할 거래 대상자들을 매칭을 시켜주고선 외부적으로 익시트를 시켜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신에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새로 투자를 들어갔었던 스타트업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일정 환율을 유지하는 거의 테더나 혹은 다른 베이시스 혹은 중앙화폐급 암호화폐랑 프로젝트 방향성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문 서클이 이제 4억 달러를 들여서 최근에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플로닉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했죠. 골드만삭스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받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기업급에서 아예 그냥 거래소를 하위에 두는 그런 형태로 지금 최근에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파트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벤처 파트너스 형식으로 수익 투자를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 기준으로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골드만삭스 메인 파트에서 그냥 골드만삭스 자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 이 부분이 보류된 파트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서비스죠. 보관해주는 서비스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리 업체들이 사실 거래소가 많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을 수가 없는 법인들이고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개인 계좌에 보유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하드월렛, 콜드 월렛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해킹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킹 시스템을 미리 보안을 갖춰놓고선 이걸 보유하는 관점으로 항상 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서비스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CM이랑 CBOE 측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이거에 대한 청산 업무는 뭐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이번에 CBOE 측에서 ETF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었죠. 연기가 됐었던 만큼 연기가 된 거에 따라서 기관들이 트레이딩할 상품군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레이딩 데스크는 상품 거래할 게 지금 정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크립토 펀드를 위한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시할 계획,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헤지펀드나 벤처캐피탈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암호화폐 투자해보자 했던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어려움을 계속해서 느껴서 참여를 좀 꺼려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포트폴리오 관리 자체는 골드만삭스에서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관리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결국 본인들이 내뱉은 도고서가 사실 CBO나 CME 장에서 그냥 금액으로 밀리는 한마디로 수급으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주니까 총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 파트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주니까 이런 애널리스팅 파트에서도 좀 한 발을 빼는 그런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음 이슈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